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람회 하면 우리 킨텍스나 코엑스 떠올리실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박람회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시대에 적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적응하고 계시죠? 네. IoT, 빅데이터와 함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물류 산업이 굉장히 더 커져가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대한 산업이나 붕괴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재개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류 산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강의를 드릴 거고요. 어, 오늘은 그 물류 산업 분야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직무와 산업에 대해서 아는 방법 그리고 물류산업 기업의 인재상들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인성검사를 패스를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인성검사를 좀 잘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성 인성검사라고 제가 검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선착순으로 검사 인증키 받으셨나요? 내일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도 좀 참여를 하셔서 인증번호 못 받으신 분들은 쿠폰을 좀 받는 기회를 가지시고요. 이런 그 저희 검사를 좀 샘플로 해가지고 나중에 검사에 대한 소개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대기업이 채용은이 많이 줄었죠. 이제 하반기에도 좀 많이 준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좀 선발을 좀 많이 안 하게 되면은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채용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채용 트렌드에서 보면은 화상 면접이 많이 대체가 되는데 이 화상 면접은 실제 면접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어제 강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 AI 면접 부분은 기존의 인성검사 부분에 대한 대체이기도 하고 사전에 실제 면접이 있기 전에 하는 그 사전 인터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화상 면접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코이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인성검사 대신에 AI 면접으로만 대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면접 때 이제 AI의 어떤 면접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뭐 반응 속도 검사도 하고 인성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올라오는데 이 면접 때 AI 면접 표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걸 참고로 우리가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수시 채용이 확산되는 거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는데 대기업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확산이 좀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지금 채용 박람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물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물류 산업 하면은 이제 다양한 그런 산업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공 운송이라든지 해상 운송, 철도 운송, 공항 물류, 국제 특송, 통관, 그리고 SCM 컨설팅이라든지 IT 솔루션 이런 분야까지 다 생각을 해야 해서 그 물류라고 해서 물류 관리사라든지 이 한 직무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좀 넓은 분야로 좀 직무를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송 분야도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기업들도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그 네이버 증시에 들어가 보면은 기업의 이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증권사에서 분석해 놓은 리포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료를 좀 아침에 좀 붙여봤는데요. 택배사의 점유율을 보면은 지금 CJ 대한통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한진, 롯데택배, 로젠택배, 네, KG로지스 이런 순서로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까지 자료예요. 여러분들도 그 네이버 증시에 들어가 보시면은 많은 산업 분야에, 각 분야의 산업 분야에 대한 리포트를 다운로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택배 점유율에서 택배 물동량이 지금 CJ 대한통운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본 자료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또 가동률을 보면은 택배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빅5 물량 추이도 보시면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그래프는 지금 2018년도, 17년도에서 멈춰 있는데 지금 2020년도가 되면서 굉장히 택배 산업이라든지 요 물류 산업이 뜨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 참여 기업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좀 캡처를 해봤어요. 어제까지 이제 반영된 부분인데 추가된 부분은 홈페이지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그 화물 분야라든지 또 지금 보면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에서 우리 공기업, 공공기관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분야로 우리 그 취업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분야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류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박람회 끝나고 사이트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선 지금 박람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라고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은 그 물류에 대한 다양한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알차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동향, 통계, 시설, 자료들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좀 통합적으로 좀 모아놨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서 꼭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네이버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네이버에 네이버 금융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리서치란에 그 산업 분석 리포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보면 물류를 검색해보면 물류는 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통이란 거를 좀 검색을 해보면 요 밑에 카테고리에 이제 뉴스라든지 어떤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을 올려놓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자료들 좀 준비를 하면서 많이 좀 다운로드를 해봤는데 이 물류 산업에 대한 분석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FN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유료 사이트가 나와요. 근데 유료 사이트는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FN 가이드 무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앞에 CUMP 콤프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랭킹 분석이 있습니다. 이 랭킹 분석에 제가 운송이라고 좀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봤더니 제주항공부터 시작해서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해가지고 관련 업종에 관한 그런 이제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팁을 가져갈 수 있냐면은 내가 몰랐던 그런 물류 기업이라든지 몰랐는데 아는 그런 기업들이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요 검색할 때 검색하는 내용을 좀 확장해서 보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몰라서 회사 취업을 못하는 그런 거는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취업 포털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그런 취업 포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고요. 또 잡플레인릿에 들어가 보면 기업에 대한 평판 조회가 되어 있죠. 지금 주식회사 판토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3이라고 지금 5점 만점에 3.3인데 사실 그렇게 뭐 낮은 점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4점 넘는 게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에 들어가서 기업 분석을 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CJ 대한통운 기업 분석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뜨냐면은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에서 분석해 놓은 페이지가 바로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일부만 캡처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각 취업 포털별로 좀 분석을 좀 달리 해보면은 잡코리아는 지금 동종업계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CD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이런 데는 좀 알 수 있는데 또 KC, KCTC 뭐 이런 데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름 모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렇게 업계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내가 물류 업종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업종에 있는 이런 기업들도 들어가서 분석해 보실 수 있고요. 사람인에도 또 통계가 이렇게 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커리어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업하려고 이제 채용 공고 보시려면 여기 들어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가장 최신으로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2019년도 매출 기준으로 돼 있죠. 근데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들어가 보면 2018년도, 17년도 기준들이 조금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업의 홈페이지는 또 들어가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류 기업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박람회에 있는 거 중심으로 좀 나눠봤더니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 그리고 물류 종합 물류 기업, 해운, 공공기관으로 좀 나눠봤어요. 물론 이 기업 말고도 중견기업이나 조금 더 작은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기업 이름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있는 거 좀 공기업, 사기업으로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류 산업과 함께 여러분들이 물류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공공기관 가시는 분들은 NCS 사이트를 들어가시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시는데 공기업에 가시지 않는 분들도 여기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기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습니다. 24개의 학습 모듈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두 번째 영역에서 경영, 회계, 사무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다음 분류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품질, 생산관리 분야로 들어갔고 제가 무역, 유통관리, 그 다음에 물류관리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딱 해보면은 이 능력 단위가 쭉 나오는데 이 능력 단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물류 관리에서 하는 직무의 리스트를 쭉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신입사원으로 이제 입사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업이 규모가 좀 작아지면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한꺼번에 하겠죠. 근데 이제 분류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 단위별 직무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해보면은 PDF나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그 물류 효율 성과 관리라는 그 직무를 보시면은 하나를 제가 샘플로 다운로드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식, 기술, 태도별로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관련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은 회계와 관련된 거라든지 뭐 재무제표 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재밌는 교과목, 교과서 그 교수님이 점수 잘 주는 거 이런 거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공 선택이라든지 필수를 좀 많이 듣죠. 그래서 관련된 그런 지식과 기술을 좀 겸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 가시는 분들은 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교과목을 어떤 거를 배웠는지를 교육을 쓰게 됩니다. 그럼 제가 그 면접 갔을 때 교육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분은 한 7개 정도 관련된 교과목을 적는데 한두 개 정도는 관련된 교과목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인문 계열을 나왔는데 인문 계열 또 어문 계열을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뭐 사무행정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딱 맞는 교과목이 없어요. 없다 보면 이제 다른 뭐 프랑스 문화의 이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그래도 관련된 이런 회계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뭐 물류 관련이라든지 이런 교과목들을 좀 공부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하시고요. 졸업학생분들은 요즘에 학부모님제도 많이 되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확장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기술 부분에서는 이제 지식과 달리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 경험을 좀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도를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격적인 부분들 인성검사를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파악한 본인의 성격 특성들하고 비교해서 좀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소서에 대해서 써야 되고 면접 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태도를 보면은 물류비를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IT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내가 굉장히 좀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좀 우수하다. 자원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류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개선 의지가 있으려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세밀하고 꼼꼼하게 뭔가를 지켜봐야 되고 또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가를 준수하는 자세는 약간 기업에서는 정직성 부분이거든요. 정직성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원리나 이런 원칙을 좀 지킬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NCS 사이트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워크넷 사이트죠. work.go.kr에 들어가 보시면은 직업 정보를 찾을 수 있는欄이 있습니다. 물류관리사를 검색을 했습니다. 하면은 여기 이제 요약하는 페이지에서는 어떤 학과에 나와야 되고 훈련 자격 정보는 뭐가 있고 직업 만족도, 전망, 늘어나는 추세죠. 그리고 수행하는 직무는 이제 그런 환경들은 서비스 지향과 공간 지각, 협상, 문제 해결, 조직 체계에 대한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서비스 지향적인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관련 지식은 문서, 통신, 컴퓨터 관련된 거, 경영, 회계, 행정에 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있으시면은 공부를 해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감 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옆에 1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100의 중요도에서 100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이 택배나 이런 운송 부분에 마감 시간이 안 지켜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신체 활동이라든지 가만히 앉아서 근무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흥미도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되고 성격적인 부분은 사회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좀 캡처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워크넷 들어가셔서 워크넷 사이트에서 또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물류 직무에 물류관리사 외에도 다른 직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물류산업 분야의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물류산업에 대한 인재상은 아니에요. 제가 구글에서 기업의 인재상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그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해서 좀 큰 기업의 인재상들이 이렇게 좀 모여져 있는 페이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인재상을 보면은 첫 번째 도전 정신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기업에는 도전 정신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사기업이에요. 대체로 사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성과라든지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도전을 해서 뭔가를 미션을 이뤄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전 정신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리고 또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협업이나 이런 같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혁신이라든지 창의가 대부분 또 들어가 있고요. 또 마지막 쪽에 보면은 도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덕성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 제가 두산의 DCAT 검사를 만들 때 정직성 척도를 좀 넣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최초에. 그때 이제 기업의 인재상에 당연히 정직성, 인테그러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척도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럼 정직성이 매우 높은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네, 그거는 또 아니었습니다. 정직성이 매우 높으면 일을 잘할까요? 네, 못하면 일을 잘할까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인재상에 있고 또 우리 회사는 또 깨끗한 기업이고 정직한 기업이고 이런 이제 기업의 이미지 차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직성에 대한 척도가 대기업에 다 들어가 있고 공공기관 시험 볼 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조금 다른데 대기업 쪽에서는 정직성이 너무 낮으면 탈락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대기업의 인재상 점수값은 이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면은 도전정신, 열정, 혁신, 도덕성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제가 해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물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네, 좀 산업이 많이 줄긴 했는데 창조, 개방성, 소통, 도전정신이 있다면은 대기업은 인성검사를 해서 이 인재상 점수값이 나옵니다. 창조성 점수값, 개방성 이런 점수값이 나오는데 정직성 점수값이 매우 낮으면 탈락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판토스에 대한 기업 설명회가 언제 있죠? 내일 있나요? 네, 내일 있는데 꼭 들으세요. 뭐 범한 판토스였는데 2015년도에 그 LG의 그 일원이 됐죠. LG 그룹사에. 그러면은 그
펀토스에 들어가려면 무슨 검사를 사용하겠어요? 네, LG 웨이피 테스트 인성 검사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정직성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LG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다른 대기업과 조금 더 달리 LG의 경우는 문항수가 많아요. 400개가 넘죠. 그 중에서 10개 척도가 여러분들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그러는지 정서적인 안정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척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치료를 하게 되면은 MMPI 검사를 좀 초기에 좀 많이 하는데 항우울성이라든지 스트레스 내성이라든지 이런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척도가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0개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탈락이 되면은 사실 LG에서는 좀 붙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LG는 좀 다르다라는 그 취준생들의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대기업은 이 인재상 점수값이 나오고요. 아까 우리 인천항만공사라든지 뭐 다른 항만공사들, 뭐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인재상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인재상 점수값은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인상검사를 사용을 하고 적부판정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물류회사의 채용공고상의 인재상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고용정보원에 있는 조사고 2018년도에 이런 조사가 있었네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대기업에서는 네, 도전, 열정, 창의, 전문성, 팀워크, 도덕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페이지에서 봤던 대기업들에 나와 있는 인재상이랑 많이 비슷하죠.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신입사원들 뽑을 때 공통 그 역량으로 보는 부분이고 전체 인원들 어떤 직무든 상관없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으로 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이제 약간 중기업으로 내려가 보면은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좀 줄어들었고 도전 정신, 열정, 창의성 부분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 통계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팀워크도 중요하죠. 그래서 좀 통계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전정신, 열정, 창의가 우리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인성검사를 통과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개 기업의 인재상을 제가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롯데 로지스틱스는 지금 택배, SCM, 글로벌 해가지고 이 사업 분야가 있죠.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딩, 익스펜딩, 밸류잉, 인테그레이팅 해가지고 네 가지의 그런 역량명, 인재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차별하면 이게 고객 지향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역량은 당연히 지금 국제 물류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내세워서 과거의 인재상과 다르게 이렇게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고요. 참 인재상이라고 하면은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좀 영문명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세 방의 인재상을 보면은 융화 협조, 책임 완수, 창조, 노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판토스에 들어가 보면은 LG 웨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챌린지, 컴피티션 해가지고 경쟁 그리고 도전 파악하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이 정의만 보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실제 데피니션하고 그 행동 지표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분석하고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천항만공사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션, 비전이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떤 핵심 가치와 그런 이제 경영 목표가 있는데 패션, 어빌러티, 트러스트, 하모니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고요. 네, 현대 글로비스도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소통 협력, 인재 존중, 글로벌 지향 해서 대략적으로 이 물류 기업들에 대한 인재상은 굉장히 좀 도전적으로 뭔가를 새로 배워야 되고 글로벌 지향이 좀 빠질 수가 없고 또 함께 화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함께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고객 지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인성검사를 보실 때는 기업의 인재상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점수값들이 대기업들은 다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LG 웨이피 테스트, 두산 DCAT, 현대차, SK 뭐 이런 검사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인성검사 볼 때 인재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나랑 이 회사의 인재상이랑 좀 안 맞는다. 그럼 사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는 그 직무는 그 회사 들어가서 잘하겠다. 패스하시고
직무에 대해서 직무에 관한 그런 인성적인 특징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페이지로 좀 모아놔봤어요. 아까 봤던 판토스, CJ 대한통운 이렇게 모아봤더니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사진은 찍으셔도 됩니다. 찍으셔도 되고요. 그 사용은 본인들이 하시고 이거는 어디에 올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에서 사용되는 인성검사는 공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우리 대기업이든 다 공통입니다. 오요인 검사에 정직성을 추가를 해서 유효인 검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에 가보면 인성검사 결과표가 딱 나와 있는데 정서적 안정성 점수값, 외향성, 경험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정직성 이 점수 값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6개 영역이 나오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그 밑에 있는 하위 척도 점수값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하위 척도를 좀 쪼개서 보면은 웬만한 그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나오는 척도들입니다. 이 점수값이 다 점수화돼서 합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이거보다는 조금 적은 이제 그 척도가 나오고요. 대기업은 한 34개, 30개에서 한 35개 정도의 척도가 나오는데 인재당 접수 수값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안 되고 그냥 들어가는 점수값, 점수 척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LG 얘기할 때 정서적 안정성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LG 웨이픽 테스트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물류 생산 관리라든지 물류 관리라든지 우리 지금 물류산업과 매우 관련이 있죠. 영업이나 마케팅도 이 정서 통제와 관련이 좀 있어서 정서 통제가 높은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척도고요. 상호일성 부분은 사실 우울한지 아닌지 이 부분은 채용에서 보는 척도들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한 개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가고 긍정사고나 자아유능감이나 이런 척도에 대한 중요성이 또 높아서 좀 많이 들어가는 척도고요. 우리 또 대기업에서 두 번째 외향성 부분에서는 우리 도전정신이라는 그런 그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경쟁성, 주도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사교성 부분은 많이 안 나와요. 우리 MBTI 검사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죠. 외향과 내향을 좀 이렇게 좀 나눠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향이 많을까요? 내향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향적이라고 일을 못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일과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척도는 아닌데 이런 척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성 부분은 이제 오픈마인드 하는 거죠. 뭔가가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고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 개방성이 좀 커야 되는데 도전 정신이나 창의성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변화 지향성이나 지적 호기심. 여러분들 그 애고성 검사 하셨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그 학습 추구라는 척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적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취준생으로서는 지적 호기심이 자기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취업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경력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척도고요. 또 이제 우리 고객 지향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호감성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용을 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민주성이라든지 누군가한테 이롭게 하는 이타성이라든지 이런 척도들이 몇 개가 또 들어가고요. 또 어떤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실성 영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책임감이 있으려면은 또 좀 잘 참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내심이나 이런 부분이 높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성취 지향성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좀 상관관계가 좀 있는데 이런 척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 기업에 가봤는데 철도사 분야 중에서 한 기업이었어요.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요 척도의 점수와 합을 해가지고 성취지향, 책임감, 뭐 정직성, 성실성 이런 척도들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합산을 해서 엑셀로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로 쭉 줄서놓은 논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면접 때 좀 검증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내일 놓치지 마시고 참여를 하셔서 그 쿠폰을 꼭 받으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나는 어떤 척도에 대한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값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직성 부분은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데 한두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문항은 한 두 개 척도 들어가면 한 20개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20개 정도 척도에서 이제 본인에 대한 그 정직성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낮은 기준일 때는 10등급으로 나왔을 때 나눴을 때 1등급, 2등급 이하는 그 이제 무조건 탈락 기준으로 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짓말을 하면서 인성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면접 때 우리 그
채용해서 인성검사를 할 때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와라 해도 50분 안에 하거나 40분 안에 하거나 해서 다 못해도 팝업이 떠서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솔직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정직성 점수값이 너무 낮으면 또 탈락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애고썸 인성검사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그래프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막대 그래프가 길게 나오는 게 본인의 그 점수값 중에서 강점 부분이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 다 높게 나오고 어떤 분은 33333 찍으면 중간 성향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자신한테 너무 좀 짜요. 그러다 보면 점수가 다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 동남의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본인의 점수 중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가장 높은 거 한 5개만 고르셔서 나의 강점 영역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나의 강점 영역에 또 3개, 2개에서 6개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인재상 점수값, 이제 본인 점수값이 중이나 하로 좀 낮게, 다소 낮게 체크를 했다고 한다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막대 그래프에서 긴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중하별로 옆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첫 줄은 각 검사에서 이 검사의 정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기업에서 쓰는 그 검사들이 이런 정의를 가지고 검사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높게 나온 게 좀 많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문항들이 내용으로 나오는구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부종료인 부분은 사실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심리적인 강요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내성이 좀 없다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좀 그 부분이 좀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낮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그거를 좀 극복하고 있는지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갖고 있어야지 면접 때 얘기를 하거나 자소서 쓸 때 뭐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검사 신뢰도에서 성실성은 다 하시면 성실 적합으로 나오시고 바람직성 척도가 이제 주의가 뜨는 경우는 사실 이게 적법 판정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사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은 검사 문항 중에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문항이에요. 나는 매우 언제나 행복하다. 나는 거짓말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식의 문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431로 체크를 할 때 전부 다 그런 문항에 O라고 체크를 했다면 어때요? 매일매일 행복할 수 없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수가 없고 뭐 그럴 수 없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점수를 좀 좋게 맞으려고 5점이라고 잘못 체크한 경우예요. 그러면 이 점수에 대한 결과값을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적부 판정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커트가 되거든요. 인재상과의 매칭이 내가 1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적부 판정에서 떨어지면은 이 면접으로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점수 기준 해석표에서 보면은 정규분포표예요. 이 검사도 이제 정규분포표로 되어 있는데 1부터 10등급까지 보시면은 내 점수가 4점, 5점, 6점, 7점으로 나왔다. 그러면 34, 34에서 68%에 속합니다. 68%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고요. 본인의 점수 그래프가 8점, 9점, 10점으로 나왔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높은 그 퍼센테이지에 속하죠. 매우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박람회에서 인증키를 못 받으셨다. 그럼 팁을 하나 드리면 워크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직업 선호도 검사가 있습니다. 성인용 검사 13종이 있는데 이 검사 중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흥미 검사가 나오고 성격 검사가 나오는데 그 성격 검사가 이 오요인 검사로 만든 검사입니다. 무료 검사이고 여러분들이 결과 그래프가 잘 나와 있고 표준화 검사이기 때문에 워크넷의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마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에 관련된 질의응답 해주세요. 네, 짧은 시간에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하셨던 것들을 그 채팅창이나 아니면 뭐 음성어를 해제하셔서 직접 질문을 주셔도 되십니다.
어, 질문 올랐어요. 채팅창 보면 되나요? 네, 네, 제가 지금, 채팅 보겠습니다. 네, 네, 그 김나연님께서 인적성 검사를 할 때 대정직한 답변과 다를지라도 네, 기업별 인재상을 생각하면서 그 답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네. 되도록이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검사를 하셔야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겠죠. 잘못하면은 일관성 부분에서 검사 일관성 부분에서 그 부분을 너무 고려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입사원의 그 인성 검사는 직무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직무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기업의 인재상 점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기업 가시려면은 그 인재상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고 생각을 한번 하고 가시고요. 솔직하게 하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 인재상과 좀 동떨어졌다. 그럼 내가 진짜 그 기업에 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만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인재상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재상 점수값과 내 점수값이 그래프가 좀 상반되게 되게 나오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다음에 지금 정서 통제력이 물류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 수준에 못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지만 이 정서 통제력 하나만 점수를 보는 건 아니고, 그 직무별로 또 이제 쪼개서 그렇게 보진 않고요. 보는 부분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정서 통제가 많은 그런 이 인지당 점수 값을 계산할 때 합산이 좀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 많이 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니면은 괜찮고요. 어, 어쨌든 대기업은 인재상 점수값이 나오는 거고 공공기관은 제가 S등급, A, B, C, D, 2등급을 면접 때 다 봤습니다. 면접 때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적부 판정만 넘어오면 되고요. 근데 이제 D나 E나 뭐 이렇게 너무 낮게 모든 척도에 대한 점수값이 너무 낮게 나오면은 이제 관련된 척도에 대한 점수 면접 질문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뭐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낮다. 그러면 이제 팀워크와 관련된 최근에 1, 2년 내로 누군가와 함께 협업을 했을 때 좀 갈등 상황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게 나오고요. 정직성이 조금 낮다라고 한다면은 원리 원칙을 지켰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면접 시간이 좀 고려가 좀 많이 돼 있는 경우는 그런 질문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면접에 넘어가면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그냥 그렇게 사용이 되고 배치, 그러니까 어떤 직무로 배치하는지 그 배치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녹화본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말씀해 주시는 거고 내일 오전 중에 공유해 드린다고 합니다. 인성검사 너무 여러 번 풀어보는 거는 일단 우리 워크넷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시고 나의 강점 부분은 확실하게 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대기업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기업에서 적성이 중요해요, 인성이 중요해요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럼 적성검사 공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성은 공부할 길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하래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인성과 적성이 아까 그 표준 점수로 해서 합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적성의 점수값이 합산이 돼서 면접에 올라가는 배수가 기업별로 뭐 5배수든 뭐몇 배수, 3배수든 이렇게 좀 되겠죠. 그럼 그 배수에 맞추다 보면 결국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책임감, 인내심, 뭐 성취지향 이런 거 높다 그러면은 5431 중에서 애매하게 3점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을 좋아합니다. 3333. 그래서 3333 찍지 마시고 높은 거는 확실히 높게 하시고 낮은데 나는 인재상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척도인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있어요. 점수화되지 않는 척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뭐 한 중간 정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전혀 내가 아닌데 막 꾸며서 하려고 하면은 잘못하면 일관성 척도라는 것도 있거든요. 표준 편차를 봅니다. 잘못하면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시되 인재상을 한번 고려해서 보시고 본인의 강점은 확실하게 높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인성검사 모질랐던 적이 있죠. 왜냐면 5431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세문항, 네문항을 가지고 나한테 가장 가까운 거 하나, 가장 먼 거 하나를 이렇게 좀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무응답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1번, 2번, 3번의 세 개 항목을 묶어서 한 문항군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읽어서 5점, 뭐 3점, 2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바로 가깝다, 멀다를 바로 선택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오사가밀만 다 하고 다시 가깝다 멀다를 다시 돌아가면은 시간은 100%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제 입세이티브 문항이라고 하는데 강제 선택 문항을 잘못해서 떨어지는 확률이 한 15% 정도 됩니다. 종이 검사지로 할 때는 그렇고요. 온라인 검사를 할 때는 이제 클릭을 바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바로바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LG AP 테스트 400문항 넘잖아요. 50분 줍니다. 50분 되면은 360문항 풀었는데 그냥 종료됐습니다. 해서 팝업 떠요. 그러면 다 푼 거가 아닌데 뒤쪽에 만약에 책임감 문항 10문항이 나오는데 4문항이 뒤쪽에 있었다. 그럼 6개 문항 중에 뭐 곱하기 5점, 다 5점이라고 했다고 해도 30점이거든요. 근데 10문항 다 풀어서 5점으로 다 체크했다 그러면 50점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솔직하게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인적성 검사를 현직자가 한 것과 수험생이 한 것과 대조해서 적합한 인재를 뽑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를 대기업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 때 기업의 재직자들 대상으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중간성과자도 들어옵니다. 근데 통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쭉 봐요. 그래서 고성과자가 잘 나타내는 행동 지표들이 나온 게 이제 그 인재상 점수값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합산을 해서 도전 정신, 열정 정신, 도전 열정 차기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수값을 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신입사원들이 봐서 그 점수값이 높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검사냐면은 기업에서 고성과자가 내는 행동 양식과 처음부터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 양식을 하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게 대기업의 맞춤형 인적성 검사고요. 맞춤형으로 안 돼 있는 이제 중견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은 전혀 인재상 맞춤형 점수값이 안 나옵니다. 이런 오류인 점수값이 나오지만 정직성 포함해서 유료인이 나오지만 그 이제 전반적인 성향을 보는 거고 그냥 전반적인 성향을 볼 뿐이지 그거를 프로젝트를 한 공공기관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프로젝트에서 철도공사의 인재상이 반영된 인성검사를 쓰세요. 하지만 기업에서 이제 잡코리아나 이제 특히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이런 데서 이제 채용대행으로 공공기관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채용대행에서 인성검사도 또 다른 휴노라든지 뭐 행동과학연구소라든지 이런 검사를 돌려가면서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검사는 사다 쓰는 검사지 맞춤형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보통 10수준 나온 것들에 대해서도 면접관들이 질문하나요? 모든 척도가 10수준이 나온 경우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다 나왔는데 모두 다 S등급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적부 판정은 넘어갔어요. 어떻게 잘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들 이제 면접 때 보면은 약간 좀 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팀장이 아닌데 팀장으로 뭐 했다라는 얘기를 막 자꾸 면접에서 얘기를 해요. 본인이 다 했대요. 근데 이제 질문해 보면은 막상 본인이 다 한 게 아니거나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수준으로 이제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 높게 하는 경우도 검증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무 다 낮은 경우나 너무 높거나 특정 어떤 그 항목 분야에 대해서 팀업 부분이 낮거나 성실성 부분이 대체로 그런 척도가 매우 낮거나 하면은 검증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성검사 통과 유무할 때 네, 인재상과 부합하게 했는지 뭐 정직성 이런 일관성 부분은 이제 그 통과할 때 검증 부분으로 반드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웬만큼 다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워크넷에서 무역, 유통, 인성검사에서 96%가 나왔는데 네, 굉장히 높게 나오셨네요. 무역과 이런 분야에 대한 인성검사들을 한 기준으로 나온 거죠. 왜냐면은 인성검사를 했는데 그쪽 분야로 추천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통계거든요, 검사는. 특히 워크넷에 있는 거는 지금 역사가 오래됐죠. 표준화된 심리검사고 그 각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통계가 굉장히 제일 많이 있는 그런 통계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96%의 유통, 뭐, 무역 분야로 이렇게 좀 직무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쪽 분야, 이런 인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통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면접에서 뭐를 보냐면은 자소서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MBTI 유형을 해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유형으로 나와서 아주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성 척도명으로 쓰지 마시고 그걸 풀어서 나의 그런 그 용어들 있죠. 그런 용어와 스토리를 넣어서 쓰셔야지 어필을 하셔야지 그 거기 결과 그래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답변 있으신가요? 있나요?
질문에 대한 일관성 부분 답변한 것과 인지상에 가까운 답변한 거, 네, 비중보다는요. 일단 일관성 부분은 통과의 정직성이 매우 낮으면 탈락 기준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아까 일관성 부분에서 뭐 약간 표준 편차를 봅니다. 이건 기관마다 다르고 저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고 이제 컴퓨터화돼 이제 저장돼 있는 그런 통계 척도에 의해서 이 표준 편차에 의해서 일관성이 너무 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데 10개 문항 중에 어떤 건 5점, 어떤 건 1점에서 너무 편차가 크게 나왔다. 그럼 본인도 검사하실 때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3점, 4점, 5점 나눠서 문항의 뉘앙스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이제 참고가 되는 부분인데 너무 심하게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탈락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탈락 기준이고 또 아까 바람직통 척도 이런 게 탈락 기준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인지상 점수값이 등수로 쭉 매겨집니다.